지금 세계 경제는 겉으로 보면 AI와 반도체 경쟁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더 깊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단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차원의 경쟁이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데이터 센터, 국가안보, 외교, 산업 전략이 모두 얽혀 있는 거대한 경쟁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 현상은 사실 한국 입장에서 매우 낯설면서도 동시에 매우 중요한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은 강하지만 자원도 없고 대륙도 없는 국가였고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글로벌 산업 구조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중국, 유럽이 동시에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공정의 대부분을 한국 기업이 담당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GPU 플랫폼을 보면 NVIDIA, AMD 같은 미국 칩 설계 기업들이 중심에 서 있지만 이 칩을 구현하고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HBM, DDR, CMOS 이미지, 센서, 패키징, SSD, 서버용 D램 상당수가 한국 기업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외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으면 AI는 멈춘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단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산업계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처리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GPT-4, GPT-5, 파운데이션 모델, 영상 생성 모델 등은 기존의 CPU 기반 계산이 아니라 GPU, HBM 메모리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HBM은 최근 글로벌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HBM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양산 안정화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I가 성장할수록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 AI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중국이 인공지능에서 미국을 추격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장비 초미세 공정 HBM 메모리입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초미세 공정과 고대 역폭 메모리 HBM과 같은 AI용 핵심 반도체는 사실상 만들지 못합니다. 이 분야는 한국, 미국대만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도체 장비와 공정을 통제하고 있고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제한할수록 반사 이익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AI용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 AI 붐과 함께 한국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AI 서버, 데이터 센터, GPU, 추론칩, 학습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 수출도 견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2022부터 23년에 물가와 금리 때문에 정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반도체는 다시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산업을 분리하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려는 전략인데 이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스마트폰, 서버, 기계비전, AI 추론 분야에서 여전히 한국 메모리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AI 훈련 데이터 센터용 GPU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한국 HBM을 필요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커플링이 한국에게 오히려 공급망 우위를 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해외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언론들은 아래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한국 반도체의 기술 단독성, 한국의 공급망 영향력, 한국이 세계 전략 자산 국가가 된 구조. 외신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지만 자원이 있는 국가들을 움직인다. 과거에는 원유가스철 광석 같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지만 지금은 다른 자원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 반도체 공정장 비서버입니다. 이 자원을 가진 국가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제 강대국인가? 여기서 답은 조금 섬세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적 패권은 미국, 산업 패권은 중국, 금융 패권은 미국, 자원 패권은 중동이 가지는 반면 한국은 패권 국가가 아니라 전략 자산 국가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전략 자산 국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산업 포지션, 안보 경제 양면에서 활용 가능, 패권 경쟁에서 우호적 선택 대상.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동남아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배터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 내부에서는 잘 체감되지 않지만 외부에서는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의 성장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복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면입니다. 한국 경제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 성장 동력을 바꾸면서 올라왔습니다. 1960부터 80 산업화 조선철 강중기전자, 1990부터 2000 반도체 자동차 세계화, 2000부터 2020 스마트폰 문화 인터넷, 2020 이후 AI 반도체 방산 우주.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위기를 말하지만 외신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한국은 다음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드문 국가다. 그리고 그 중심에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단순 반도체가 아니라 데이터 주도형 산업의 핵심 파워입니다. 특히 NPU, GPU, HBM, 패키징의 발전은 AI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인프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AI 인프라를 만들면서 동시에 K-소프트 파워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공업 국가가 아니라 기술과 문화가 결합한 국가로 진화 중입니다. 최근 디먼 헌터즈의 세계적 흥행은 단순한 K-파프 바람이 아니라 한국 소프트 파워의 성숙 결과로 분석됩니다. 예전에는 음악과 드라마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게임, 콘텐츠, 캐릭터, IP, 세계 투어링, 관광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표현하면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결합 모델이 됩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이유는 소프트파워는 광고 투자 관광 무역 이미지 개선을 모두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교 연구에서는 이것을 복합국가 역량 컴프리헨시브 내셔널 파워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반도체와 AI 기술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영역은 K-방산, K-조선, K-원전, K-우주, 그리고 K-소프트 파워의 결합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결합 효과가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신과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한국을 단순 제조국이 아니라 종합산업국, 전략 자산국으로 분류하는 분위기까지 나타납니다. 특히 방산 분야는 지금 세계적인 공급 부족과 수요 폭증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동남아 국경 갈등, 대만 해협 긴장 등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무기 조달 경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자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무기 생산 능력은 있지만 공급 일정이 느리고 가격이 높으며 전시 체제 생산으로 전환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방산이 등장합니다. 폴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폴란드는 원래 미국과 독일산 무기에 의존하던 국가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급한 무기 조달이 필요해졌고 미국과 유럽의 공급이 너무 느리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탄약 공급, 장비 유지 보수, 빠른 인도, 전시 준비 능력, 확장성 있는 무기 플랫폼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이 조건을 거의 솔루션처럼 충족할 수 있는 드문 국가였습니다. 이 요소들은 사실 방산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해온 한국 무기의 구조적 강점입니다. 한국 방산은 전쟁 경험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상 분단 상황, 북한 위협 실제 군사훈련 전시 대비 시스템 덕분에 설계 자체가 대량 생산 실전 지속성 유지 보수 효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외신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 가능성에 맞춰 설계되었다. 따라서 한국 방산은 전쟁이 현실화되는 지역에서 선호될 수밖에 없는 무기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단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생산 방식, 유럽 내부 생산, 기술 협력, 탄약 생산 체계까지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방산은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산업, 기술, 외교, 군사력, 동맹 네트워크가 연결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방산 수출은 협상 테이블에서 전시 탄약 협력, 장비 현대화 외교 협력 정보 공유 훈련 조약 산업 투자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방산은 실제로 외교에서 매우 높은 등급의 협상 카드로 사용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 UAE,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 방산을 검토하는 이유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전쟁과 분쟁이 늘어날수록 한국 방산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방산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한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은 방산 수출국이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방산에서 흑자를 보지 못합니다. 방산은 기술 산업이지만 동시에 정치 산업입니다. 한국은 이 두 영역이 동시에 열리는 진귀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더 흥미로운 구조가 있습니다. 방산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선원전 배터리 반도체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방산 수출이 일어나면 항만 물류 조선 엔진 탄약 장갑판 AI 센서 관측, 장비 데이터 전송 기술이 모두 함께 움직입니다. 최근에는 무기가 단순 장비가 아니라 데이터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반도체와 AI 기술이 방산 우주와 연결됩니다. 이 연결성을 외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세기 군사력은 데이터 처리 능력이다. 즉 전차나 미사일이 강한 국가가 아니라 정보 처리 타격 연결, 감시 통신 정찰 분석 능력이 강한 국가가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AI를 가지고 있고 레이더 센서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위성 정찰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조합은 매우 특수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K-우주입니다. 누리호 발사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위성 13개를 실제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발사 플랫폼을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단계였다는 점입니다. 우주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사용, 민간화 대량 발사 위성 군집 정찰 통신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뒤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따라잡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현대 군사력과 경제력은 우주기술과 깊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우주,
통신, 정찰은 모두 데이터 기반 전투 방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반도체로 연결됩니다. AI 데이터가 우주정찰 방산 자율무기 통신 드론 함정 탑재 컴퓨터를 구동하려면 GPU와 NPU와 HBM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연결 구조를 통해 외신들은 한국을 단순한 제조국가가 아니라 첨단국 가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국 가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이스라엘, 일부 북유럽. 중국은 첨단국 가군이지만 제재와 공급망 문제 때문에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제재를 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략적 우호 국가로 분류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그런 이유로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지만 강대국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이를 전략 자산 국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면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유럽은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을 통해 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중동은 한국을 통해 산업 현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내부에서는 무엇이 느껴지는가? 한국 내부에서는 위기와 불안, 인구 감소, 고령화, 금리, 부동산, 내수 부진 같은 문제가 부각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한국은 기술 강국 군사 협력 대상 투자 대상 전략 파트너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격차가 커질수록 소프트 파워가 강화됩니다. 최근 디먼 헌터즈 신드롬은 이 소프트 파워의 최신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영화 콘텐츠 음악 투어링 평가 관광 수요 SNS 열풍 페스티벌 반응까지 나오면서 한국 문화가 미국의 주류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등장했습니다. 외신은 이를 단순 K-팝 현상이 아니라 문화 외교 브랜드 파워의 확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 한국 경제의 미래는 사실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력 데이터 군사 외교 소프트 파워 결합 모델입니다. 이것은 일본, 독일, 중국, 인도와도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독특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 외부 수요 기반 성장, 국가 브랜드 프리미엄. 이 요소는 세계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바로 이런 국가를 원합니다. 한국은 세계 지정학 기술 패권 문화 파워의 교차점에서 승차권 티켓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은 공급망 전쟁에서 필요하다. AI 시대에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전쟁 시대에 한국 방사는 공급자다. 문화 시대에 한국은 아이콘 국가다. 외교 시대에 한국은 전략 선택 대상이다. 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반등 신호가 있다. 즉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 아니라 기술 기반 전략 자산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2부를 마무리하기 위해 외신의 시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신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지만 세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강대국이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매우 길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선택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